폐암 사기요?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서연님 따님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은요? 항암은요?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남으셨나요? 저는 최서연 49세입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아버지의 사형 선고를 듣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손에 쥔 진단서가 떨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최강수 76세. 평생을 건설업으로 일하시며 우리 사남매를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멀고도 차가운 존재였습니다.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고 오빠 셋은 대학까지 보내셨지만 저는 여자가 무슨 공부냐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시키셨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아버지의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등이 많이 굽으셨고 한때 건장했던 어깨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셔야 한대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는 체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준호한테 연락 좀 해라. 준호 오빠, 저보다 7살 많은 큰 오빠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준호 오빠만 보고 사셨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주셨고 회사 경영까지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준호 오빠는 사업을 말아먹었고 지금은 빚에 쪼들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준호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서연이? 무슨 일이야? 바쁜데. 오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폐암 사기래. 지금 당장 와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 오빠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래. 근데 나 지금 진짜 바빠서. 나중에 갈게. 일단 내가 좀 알아서 해.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갈게라니. 아버지가 암사기라는데 나중에 갈게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둘째 준석 오빠와 셋째 준영 오빠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주식으로 큰일 터져서 난리야. 나중에. 아버지 병원비는 아버지 돈으로 내면 되잖아. 내가 왜? 핸드폰을 움켜쥔 제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이지, 형제라는 것들이 이럴 수가 있나? 평생을 아버지가 아들만 보고 사셨는데 정작 아버지가 아프시니 아무도 오지 않는다니. 병실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아신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잠깐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괜찮다. 내가 있으니까.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저를 딸로 인정하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이제야 내가 있으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고 병원비 300만 원을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50만 원.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하려는데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지,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신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형제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병원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첫 항암 치료가 오전 9시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보험 적용 안 되는 항암제가 더 효과적인데 비용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500만 원. 제 월급의 3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일단 보험 적용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아버지는 극심한 구토에 시달리셨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토하시는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저는 다시 한번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항암 시작하셨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좀 와봐. 준호 오빠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야, 최서연. 나도 사는 게 힘들다고.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해서 미치겠어. 아버지는 내가 보면 되잖아. 넌 어차피 결혼도 안 했고 할 일도 없잖아. 할 일도 없다니. 저는 파트타임 3곳을 뛰며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아가느라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이제 그 돈이 병원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토하다가 기력을 잃고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20살이었던 해 오빠들은 모두 대학생이었고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오빠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며 큰 소리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제 친구가 서연이 괜찮대요. 소개팅 주선해도 돼요? 그때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다가 무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딸은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니까 빨리 보내는 게 낫지. 그 말에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손님이라는 것을요. 결혼도 그렇게 서둘러 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자금으로 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준호 오빠가 결혼할 때는 아파트 전세금 3억을 대주셨는데 말입니다.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친정에 돌아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이혼했다고 친정에 들어온다? 그게 말이 되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고 저는 간이 침대에 앉아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준석 오빠의 아내 지혜 올케 언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버님 병원비 얼마나 드는지 알려줘. 우리도 부담할 테니까.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올케 언니가 관심을 갖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올케 언니, 지금까지 300만 원 나갔고 앞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 필요해요. 1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서. 미안. 아버님 재산으로 쓰면 안 돼? 건물도 있다며?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내던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이 궁금했던 거구나. 그날 밤 아버지가 잠결에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너무 몰랐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차갑기만 했던 그 손이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홀로 아버지를 지키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제 헌신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놀라운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의 항암 치료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몸무게는 10kg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드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저는 매일 미음을 쏘어 떠드렸습니다. 오빠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올케 언니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바쁘다, 나중에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힘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앉아봐라.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평생 못되게 굴었다. 딸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했어. 아버지, 아니다. 내 말 들어봐라. 오빠들은 다 대학 보냈지? 너는 고등학교만 나왔지. 결혼할 때도 500만 원밖에 안 줬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파트 전세금 3억을 대줬는데 넌 원룸 월세도 못 얻게 했지. 이혼하고 집에 오겠다니까 쫓아냈고.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끝까지 들어라. 아버지는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우시는 걸 본 적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아들만 보고 살았어. 아들이 가문을 잇는다고 딸은 시집가면 남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 보니까 아들이라는 것들은 아무도 없고 딸만 여기 있네. 아버지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너무 몰랐다. 너를 너무 몰랐어.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요.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더 힘들어요. 아니다. 내가 바로잡을 거다. 늦었지만 내가 바로잡을 거야. 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서류 가방을 꺼내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더니 낡은 인감도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인감도장이잖아요. 이 도장은 최 씨 집안 가문의 상징이야. 내가 평생 준호한테 물려주려고 했어. 근데 이제 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알겠더라. 아버지는 인감도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제 이건 내 거다. 내가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니까. 아버지, 이러시면 오빠들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날 밤 아버지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여보세요, 정 변호사님? 나 최강수입니다. 내일 병원으로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정 변호사?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단정한 양복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광수 씨, 오랜만입니다. 오, 정 변호사. 고맙네. 여기 앉게. 정인철 변호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20년 지기 친구이자 법률 고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이 제 막내딸 서연이고, 아, 최서연 씨.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둘이서 30분 넘게 밀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복도 한쪽 벤치에 앉자 변호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때가 되면 아실 겁니다. 준비하신 게 뭔데요? 그건 아버님의 뜻이니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아버님은 서연 씨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편안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인감도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다. 아빠가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저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오빠들이 어떤 본색을 드러낼지를 말입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4개월째 접어들자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버지를 부축해 화장실까지 모시고 몸을 닦아드리고 밥을 떠드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는 1,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 통장은 바닥이 났고 결국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 1,000만 원을 모두 끌었었습니다.
오빠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호 오빠에게 병원비 좀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준호 오빠의 아내, 큰올케 언니 이미선이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제가 왔어요. 미선 올케 언니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4개월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핸드백을 든 모습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편찮으시죠? 제가 몰라 봬서 죄송해요. 준호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버지는 눈을 뜨시더니 무표정하게 올케 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왔구나. 아버님, 병원 생활 불편하시죠? 간병인은 안 쓰세요? 서연이가 다 해주니까 괜찮아. 그 말에 올케 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고생 많다. 그런데 아버님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내고 있어요, 올케 언니. 어머, 내가? 그렇게 큰 돈을 혼자? 네. 1,5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올케 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1,500만 원? 아니, 그걸 내가 다 냈어?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어? 오빠한테 연락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아, 준호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근데 서연아, 솔직히 말해.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있어? 건물도 있다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문안을 온 것이 아니라 재산 조사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매일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몰라? 혹시 아버님이 너한테만 뭐 말씀하신 거 아니야? 올케 언니, 지금 무슨 말씀을? 그때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시다가 균형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화장실 좀.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 화장실로 모셨습니다. 복도에서 올케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인데. 응, 아버님 진짜 많이 안 좋으셔. 근데 있잖아, 서연이가 벌써 1,500만 원이나 병원비 냈대. 우리도 뭔가 준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화장실 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치가 떨렸습니다. 준비라니. 무슨 준비를 하겠다는 건지. 아버지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나오자 올케 언니는 전화를 끊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몰라서 미안했어. 앞으로 우리도 자주 올게. 아버님 간병도 도와줄게. 아니에요, 올케 언니. 괜찮아요. 아니야, 우리가 도와야지. 근데 서연아, 혹시 아버님이 유언장 같은 거 준비하신다는 말씀하신 적 없어? 저는 올케 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올케 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데?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잖아. 나중에 형제끼리 싸우면 보기 안 좋으니까. 올케 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다음에 또 올게. 아버님, 쾌차하세요. 올케 언니가 나간 후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연아, 너 힘들지? 괜찮아요, 아버지. 미안하다. 내 자식들이 이 모양이라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그날 저녁 정인철 변호사님이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 복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 아버님이 생전 증여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생전 증여요? 네. 아버님의 전 재산을 서연 씨 명의로 이전하는 겁니다. 지금 하시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빠들은요? 그건 아버님의 뜻입니다. 아버님은 서연 씨가 유일한 효녀라고 하셨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물 3채, 예금 20억, 총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0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돈 없다고만 하시던 아버지가 50억을 가지고 계셨다니. 변호사님, 그게 정말이에요? 네. 아버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지만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으셨어요. 다만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죠. 왜요? 아들들이 탐욕스럽다는 걸 일찍 아셨나 봅니다. 실제로 준호 씨가 회사 경영을 맡았을 때 횡령 비슷한 일도 있었다더군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 사실을 오빠들이 알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비밀로 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알려서는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0억이라는 돈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더 와닿았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하고 차별하셨던 아버지가 결국 저를 가장 신뢰하고 계셨다는 것. 일주일 후 정인철 변호사님과 함께 공증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모든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최강수 씨, 정말로 전 재산을 막내딸 최서연 씨에게 증여하시는 게 맞습니까? 공증인의 질문에 아버지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 유일한 효녀니까요. 공증인은 비디오 카메라로 아버지의 진술을 녹화했습니다. 아들 셋은요? 아들들은 제가 아플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막내딸만 저를 돌봤습니다. 제 재산은 당연히 막내딸이 받아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저는 건물 세 채와 예금 20억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빠가 편히 갈 수 있겠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후회는 없어. 너한테 제대로 된 것을 남겨주니까.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둘째 준석 오빠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4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오, 준석이. 왔구나. 아버지, 제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주식으로 큰 손해를 봐서 정신이 없었어요. 준석 오빠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고생 많았다.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괜찮아요, 오빠. 그 다음 날에는 셋째 준영 오빠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준호 오빠와 새올케 언니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아버지, 간병 저희가 교대로 할게요. 서연아, 내가 너무 고생했어.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4개월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그날 밤 준호 오빠가 복도에서 둘째, 셋째와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야, 이미선한테 들었는데 아버지 재산이 50억은 된대. 50억? 진짜? 그래. 건물 세 채에 예금도 어마어마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효자 노릇해야 해. 근데 서연이가 4개월 동안 혼자 간병했는데 혹시 아버지가 서연이한테 유리하게 유언장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사남매가 균등 상속이잖아. 1인당 12억씩. 저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그 대화를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50억? 소문이 센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모든 것을 증여하신 지 2주 후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자랑스럽다. 진짜 내 딸이야.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오빠들은 갑자기 효자가 되어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평생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빈소 뒤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갔습니다.
야, 서연이 혼자 재산 독차지하려는 것 같은데? 유 원장은 확인했어? 아직인데 장례 끝나고 바로 변호사 불러서 확인해야 해. 장례식 마지막 날 모든 조문객이 돌아간 후 정인철 변호사님이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고인의 유언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빠들과 올케 언니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최강수 씨는 생전에 전 재산을 막내딸 최서연 씨에게 증여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며 다른 상속인들께는 유류분도 없습니다. 순간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이한테 전부. 말도 안 돼. 법적으로 완료된 증여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어요? 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서연이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셋째 준영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런 증여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법정에서 다툴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오빠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얘기예요? 미선 올케 언니가 비웃었습니다. 야, 최서연. 내가 4개월 동안 간병한 건 인정해. 근데 50억을 너 혼자 가져가겠다고? 그게 말이 돼? 올케 언니, 저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꼬드긴 거지. 그날 이후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빠 3명은 공동으로 생전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피증여자의 강요와 증여자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준영 오빠는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폐암 사기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며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피고 최서연이 간병을 빌미로 협박하다시피 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올케 언니들은 SNS에 거짓 글을 올렸습니다. 신우이가 아버지 병수발하면서 재산을 독차지했습니다. 사남매인데 혼자 50억을 가져갔어요. 댓글에는 악플이 달렸습니다. 효도한 것도 아니고 재산 노린 거네요. 불효녀. 저는 매일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인철 변호사님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가 이길 겁니다. 증거가 완벽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고 그래도 아버지를 정성껏 돌봤는데 이제 와서 오빠들에게 사기꾼 취급을 받다니. 법정 최종 변론일. 서울가정법원 301호 법정에는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원고석에는 오빠 셋과 변호사, 피고석에는 저와 정인철 변호사님이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원고 측 최종 변론하십시오. 준영 오빠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재산 편취입니다. 피고 최서연은 아버지가 암투병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를 이용해 전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4개월간의 간병은 재산을 노린 계획적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판장님, 정인철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증여 당시 피증여자 최강수 씨의 정신 상태를 증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증 당시 녹화된 영상입니다. 법정 화면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공증인의 질문이 들렸습니다. 최강수 씨, 본인의 의지로 전 재산을 막내딸에게 증여하시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왜 막내딸에게만 주시는 겁니까? 아버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폐암 사기 진단을 받고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셋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1,500만 원도 막내딸이 혼자 부담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막내딸 서연이만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저를 간병했습니다. 밥을 떠먹여주고 화장실을 도와주고 몸을 닦아주고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제가 토할 때마다 등을 쓰다듬어주고 아플 때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들만 편애하며 살았습니다. 딸은 시집가면 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유일한 효녀는 막내딸 서연이입니다. 그래서 제 전 재산을 서연이에게 줍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제 자유로운 의지입니다. 준호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인철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병원 CCTV 녹화본입니다. 4개월간의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제가 매일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새벽 6시에 병실에 들어와서 밤 11시에 나가는 모습, 아버지가 토하실 때 등을 쓰다듬는 모습, 밥을 떠드리는 모습. 반면 오빠들은 단 한 번도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화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아버지 항암 시작하셨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좀 와봐. 야, 최서연. 나도 사는 게 힘들다고. 아버지는 내가 보면 되잖아. 넌 어차피 결혼도 안 했고 할 일도 없잖아.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다음은 준석 오빠와의 통화였습니다. 오빠, 병원비 좀 도와줘. 나 대출까지 받았어. 병원비는 아버지 돈으로 내면 되잖아. 내가 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영 오빠와의 문자 내역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 확인해야 함. 서연이가 독차지하면 안 됨. 재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원고들에게 묻겠습니다. 4개월간 아버지 병문안을 왜 가지 않았습니까? 준호 오빠가 더듬거렸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빴고, 아버지가 암사기인데도 바빴다는 게 이유입니까?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습니다. 피증 여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유의사로 증여를 결정했으며 피고 최서연은 4개월간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아버지의 투병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고 병원비 부담도 거부했으며 오직 재산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효도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쾅! 망치 소리와 함께 판결이 끝났습니다. 준호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저희도 아들인데. 방청객 정숙?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오빠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야,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야. 조금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오빠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0년간 참았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빠들, 저 40년간 차별받으며 살았어요. 오빠들은 대학 보내줬는데 저는 고졸이에요. 오빠들은 결혼할 때 아파트 사줬는데 저는 500만 원 받았어요. 이혼하고 집에 가겠다니까 쫓아냈어요. 그건 아버지가 아프실 때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병원비도 안 냈어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50억 있다는 소문 들으니까 갑자기 나타났죠. 효자 연기하면서요. 준호 오빠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돌본 게 아니에요. 그냥 딸이니까요. 평생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니까요. 서연아,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오빠들은 이제 제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왔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 중 하나를 개조해서 최강수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20명의 여학생들이 모였고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딸은 공부할 필요 없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꿈을 펼칠 자격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 장학금으로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수여식이 끝난 후 저는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리 케이스에 담긴 아버지의 인감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빠들과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항소도 기각되었고 그들은 법정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준호 오빠는 파산했고 준석 오빠는 이혼했으며 준영 오빠는 사기죄로 조사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했습니다. 평생 재산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40년간 차별받으며 살았지만 마지막 4개월이 모든 걸 바꿨어요. 아버지가 제게 딸이라고 불러주셨을 때 제 평생의 한이 풀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내 딸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저는 인감도장을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도장, 아버지가 평생 아들한테 주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 저한테 주셨죠. 아버지도 뒤늦게 깨달으신 거예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를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도 시대의 피해자셨던 거죠. 아들이 가문을 잇는다는 틀에 갇혀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셨던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엔 바로잡으셨잖아요. 저는 일어서서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차별받는 딸들을 도울 거예요. 그게 제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갚는 길이니까요. 묘소를 나오는데 정인철 변호사님이 차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연 씨, 다녀왔어요? 네, 변호사님.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차 안에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오빠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줄 생각 없어요? 어쨌든 형제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게 모든 것을 주셨고 저는 그 뜻을 지켜야 해요. 그렇군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켜니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딸 차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과정에서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관행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제 아버지처럼 변화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그게 희망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 준호야. 준호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사과하고 싶어.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오빠, 저 이제 괜찮아요. 오빠도 잘 사세요. 서연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건강하던 시절의 모습으로요. 서연아, 잘하고 있다. 아빠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너는 진짜 내 딸이야. 평생 몰라봐서 미안했다. 아버지는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연의 선택처럼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날들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